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어딘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 취미라고 할 게 하나 있다면 톡톡사연처럼 재미있는 유튜브를 틀어놓는 것 같네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커서 고스란히 남았나 봐요. 그런가 하면 제 친정 아빠께서는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었죠. 지금이야 주 5일제가 당연하고 앞으로는 주 4일제 근무 시대가 온다 만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언감생심 주 5일제는 고사하고 야근에 추가 근무에 정말 뭐가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보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다는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체력이 국력일 수밖에 없는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이니까요. 친정 아빠께서는 그 짧디 짧은 휴일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러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어린 두 딸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그렇게 해도 거뜬하게 웃으며 걷기도 하셨고요. 그때의 사진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여동생만 안겨있던 친정아빠의 품이 부럽고 질투가 나서 제가 억지로 등에 올라타서 합류를 했던 거였고요. 친정아빠께서는 기가 막히다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동생은 입술을 삐죽 내민 채로 사진이 찍혔고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천생 살림꾼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늘 부산을 떨며 바삐 움직이셨던 모습이 눈에 선연하네요.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 남자 형제가 한 분 계셨어요. 원래는 친정엄마의 여자 형제, 즉 저의 작은 이모께서도 계셨지만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떠나셨죠. 외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원체 편찮으셨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당신의 막내딸이 그렇게 된 걸 보시고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외가에는 이런 비극이 있었고요. 참고로 저에게는 친가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친정 아빠께서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셨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아빠께서 당신의 처가에 무척 마음을 쓰셨고 잘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서 그 집이 정리가 됐죠. 외삼촌이 앞으로 외할머니를 모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외할머니께서 쭉 사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욱 진지한 문제로 번져갔고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님하고 못 살겠어. 나 이제는 하루도 어머님 더 모실 수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뭐를 잘해왔다는 거야, 어? 그간 내가 참아온 것 뿐이겠지. 아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다고, 머리가 다 아프고, 당신한테 하소연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내 고민과 괴로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모른 척 했잖아.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언제 모른 척을 했어?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당신이 자꾸 시시콜콜 불평불만을 해봤자 상황이 바뀌는 건 없잖아. 오히려 매번 상황을 귀찮게 꼬아버릴 뿐이지. 쓸데없는 짓이니까 내가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성을 못 느낀 것뿐이야. 모른 척 해온 건 아니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라, 당신. 허, 결국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하고 말장난 할 기분이 들어? 아, 그래. 지금도 당신은 내 말 진지하게 안 듣고 있는 거야. 그치? 어차피 이래봤자 나에게는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사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이, 그럼 다른 선택지라도 있어. 그냥 사는 대로 계속 살면 될 걸 가지고 당신이란 사람은 왜 매번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나하고는 더 이상 같이 안 살면 되겠네.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게 같이 살면 그만인 어머님하고 당신이 쭉 계속 같이 살아드리면 되겠어. 나만 빠지면 되잖아. 안 그래? 내가 진작에 눈치가 빠졌어야 했는데 내가 그동안 눈치가 없었네.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빠져줄게.
아니, 꺼져 줄게. 속 시원하게.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럼 뭐, 지금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거야? 애들은 어쩌고? 그걸 왜 걱정해? 당신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는데. 애들이 왜 못 지내겠어? 지금보다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하여간 그런 줄로 알아. 나는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갈 거야. 요새 주영이 그 기집애가 머리 컸다고 얼마나 말 안 듣고 싸가지가 없이 개기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진짜 이러는 거야? 이혼?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이혼. 당신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돼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 좀 찍어 보자고. 이런 단면만 보자면 쉽사리 믿어지지 않지만 본디 외숙모께서는 참한 며느리의 정석으로 여겨졌던 분이셨습니다.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불만을 표하는 법이 거의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지내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외숙모께서 외삼촌과 결혼을 하셨던 당시는 주변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향해 며느리를 얌전한 이로 잘 보았다며 부러운 소리를 내고는 했다고 해요. 그러셨던 분이 외숙모셨고 저도 착하고 다정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외할머니 때문에 성격이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하셨던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도 자세히 모르셨다고 해요. 단지 친정 엄마께서는 외할머니께서 당신께 자꾸만 외숙모의 흉을 보시니까 얼추 알고 계셨던 것이고요. 외삼촌 댁은 저희 집에서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자주 왕래를 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거든요. 이 모든 게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희 가족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삼촌 댁에서 그런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외삼촌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친정 부모님께 꺼내실 분도 아니었고요. 원래 이런 건 장남이 해야 할 일이야. 장남의 의무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키우시느라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모시면서 효도하는 게 맞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외숙모께서는 참고 참으신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제대로 상처가 골마버렸고 터지게 된 것이죠. 외숙모께서는 외삼촌과 대판 싸우신 후 정말로 짐을 싸셨다네요. 그리고 그 짐을 발견하신 외할머니께서 역성을 내시자 그대로 그 짐을 들고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설마 외숙모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외삼촌도 예상 못하신 바였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하셨고 상황을 알리시면서 연신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아유, 괜히 살아있어서 온갖 꼴을 다 보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장남 호라비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다른 수가 있겠니? 그냥 내가 죽는 수밖에. 아,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셔. 알았죠? 아이, 우리가 모시러 갈 테니까 일단 가만히 거기 계셔요. 친정 엄마께서는 골치 아파하시면서도 단박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 결단부터 내리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는 무조건 동의하라고 하셨고요. 설마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있을 줄은 몰랐네. 장모님께서 지금 무척 입장이 곤란하실 텐데, 이럴 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흔쾌히 사위로 맞아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장모님, 그때 그 은혜 내가 어떻게 잊겠어. 친정 부모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날짜를 잡으신 뒤 저와 여동생에게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잠깐 며칠일 수도 있고 혹은 길게 몇 년일 수도 있다고. 두 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동생은 새침하게 볼을 부풀리는 것이 다였지만 저는 싫은데 라고 괜히 몇 번이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제 목소리를 친정 부모님께서는 분명 들으셨음에도 못 들은 척 하셨죠. 그 편이 낫다고 여기셨을 겁니다. 제가 외할머니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는데
같이 살게 되면 집에서 저만의 공간이 줄어들고 사라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 점이 싫은 거였어요. 제 반응이 퉁명스러웠던 게 마음에 걸리셨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외할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에 저에게 함께 가자는 강요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가고 싶다고 떼를 썼던 여동생만 동행을 하게 됐죠. 그때 외삼촌께서는 어렵사리 외숙모의 행방을 찾으신 뒤였습니다. 오랜 고향 친구의 거처로 외숙모께서 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가씨가 이번 주말에 어머님을 모셔가기로 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이 거기 가서 쭉 사신다고 그러셨고? 그래, 장남인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신이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별 수 있어? 동생네한테 신세 져야지. 어머니도 그러시겠대. 이제 속이 시원해? 만족해?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어.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나라고 속이 시원하기만 한 줄 알아? 당신은 내 속도 모르고 정말 아이고 지난 세월 동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왜 몰라 왜? 아무튼 어머니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적당히 좀 해. 설마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드릴 건 아니지? 아유 정말 인사는 드려야지. 나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야. 나 절대 도리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아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한 거야. 알기나 해. 외숙모께서는 속상한 심정을 표출하시면서도 다시 짐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 있는 건 민망하다고 하시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이 외삼촌 댁에 외할머니를 모시러 방문하는 그 당일에 귀가를 하셨죠. 외숙모께서는 이른 오전에 귀가를 하셨고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외할머니 외삼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은 계속 함께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변동 없이 친정아빠의 자동차가 움직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배웅에 나섰고 이웃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태연하게도 인형 놀이를 하면서요. 제가 그러는 동안에 제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 줄도 모르고요. 바보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사중 추돌 사고는 두 자릿수의 사상자를 냈어요. 그 안에는 제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것에 의하면 여동생이 바로 숨을 거뒀고 그 모습을 울며 바라보던 친정 엄마께서도 구급차가 도착한 직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친정 아빠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셨으나 아직 살아계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그 병원으로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외할머니 세 분께서 눈물을 쏟으며 달려가셨습니다. 평소에 무척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직 버티고 계신 거라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계신 게 가능한 거라고 의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을 한 순간 세 분 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아이고 우리 박서방이 딸내미를 기다리는구나. 혼자 두고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얼굴 보고 가려고. 그러려고 지금 기를 쓰고 버티고 있구나. 외할머니께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정 아빠마저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신 외삼촌과 외숙모 내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절망하신 상태였어요. 친정엄마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세상을 떠난 이 상황에서 친정아빠 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자 눈앞이 노래지고 정신이 나갈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었죠. 그때가 자정을 넘긴 새벽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더니 외할머니께서 거의 산 송장 같으신 몰골이 되신 채로 저를 보시자마자 오열하시는 것에 저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에 오신 이웃분들이 전부 다 울고 계셨고 그분들은 상황을 다 아시고서 차마 저에게 자세히 말씀은 못하시고 그냥 저를 데려오셨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외삼촌께서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아빠는 볼 수 있어. 지금이면 아직은 아빠를 볼 수 있어. 유진아, 아빠 보고 싶지? 아빠 보러 갈래? 네, 외삼촌. 저희 아빠 어디 계세요? 할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갈고 닦은 체력으로 장거리 운전 거뜬하다면서 그런 말씀하고 나가셨어요, 외삼촌. 저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울면서 대답하자 외삼촌께서는 버티시던 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대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바닥에 이마까지 대고 엉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거의 혼절 직전이셔서 다른 어른께서 살피고 계셨고 저의 손을 잡아 이끈 사람은 결국에 외숙모셨어요. 붉어진 눈가에 힘을 주고 외숙모께서는 앞장서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단 5분만 더 늦었어도 살아계실 친정아빠를 영영 보지 못할 뻔 했었거든요. 엉망이 된 모습으로 친정아빠께서는 누워 계셨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곳을 뛰쳐나가서 울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저를 외숙모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제 어깨를 잡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유진아,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이 다음에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 후회 아는 것은 이 외숙모로도 좋게. 우리 유진이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무섭고 당황스럽더라도 아빠한테 지금 인사드려. 지금 바로. 알았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친정아빠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자 저도 모르게 너무 슬프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뻗어 친정아빠의 얼굴 한쪽을 어루만졌어요. 얼굴도 성치 못해서 대체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잠시 고민이 됐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초 뒤 친정아빠께서 스르르 눈을 뜨신 겁니다. 놀란 외숙모께서 숨이 멎을 것 같은 소리를 내셨고요. 저는 친정아빠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친정아빠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을 깜빡이셨어요. 2번이었죠. 그리고 다음번에 눈이 감겼을 때는 그 눈이 다시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기계의 알림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희미해요. 제가 그곳을 어떻게 벗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일상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어요. 가족이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저만 남긴 채 모든 것이 없어진 뒤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이 모든 게 당신의 탓이라고 하셨어요. 더 살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셨죠. 막내딸을 한번 잃어보셨던 외할머니께서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외숙모께서는 아예 삶을 등질 준비를 하신 분 같아 보였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저를 외숙모께서 신경 쓰며 돌봐주고 계셨는데 제가 기운을 다 차리는 게 보이면 그때 떠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으시던 희미한 미소가 저는 불길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외삼촌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후에 외삼촌께서는 외숙모의 소지품에서 농약을 발견하셨습니다. 세상을 등지려고 준비를 해두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외삼촌과 외숙모가 옥신각신하며 다투시는 소리를 듣고 깼던 날에 몰래 엿듣고 말았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떠난 이후 저는 자주 악몽을 꿨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자그마한 소음에도 깨고는 했었는데 그 덕에 엿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2분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2분이 이러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거고요. 외삼촌,
왜 외숙모한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동네에 시끄럽게 짖는 똥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똥개한테 한마디씩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외삼촌 같은 표정을 짓고 외삼촌 같은 말투를 내요. 지겹고 짜증나는 똥개를 상대할 때나 그러는 거예요. 외숙모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외숙모,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죽음으로 갚겠다고 그런 생각 왜 하시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이 있는 엄마는 남자보다 힘이 세질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우주고 목숨 10개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그런데 외숙모도 엄마잖아요. 엄마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를 잃은 자식이 얼마나 슬퍼하게 되는지 저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제가 울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쏟아낸 저의 말을 듣고 외삼촌과 외숙모께서는 완전히 일침을 당했다는 표정들이 되셨죠. 허를 찔린 얼굴들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저는 그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부터 어딘가 두 분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그 이전보다 신중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듯 싶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충격으로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였고 외숙모께서는 그런 당신의 시어머니를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돌아보아 드릴 것이라고 그런 각오를 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건 바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외삼촌께서는 무언가 저를 위해 이런저런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게 보였고요. 몇 달 후 외삼촌께서는 저에게 조금 놀라운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유진아, 너 혹시 주영이 언니하고 어학연수 다녀올래?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학교도 다니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 건데 우리 유진이 생각은 어떠니? 외삼촌 댁 작은 딸이 주영이 언니였는데요. 머리가 하도 좋아서 영재 소리를 듣던 언니였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속으로 동경하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머리가 좋은 탓인지 일찍 사춘기에 접어든 주영이 언니는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한껏 엇나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외삼촌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고요. 외숙모의 육촌 되시는 분이 결혼하고 나서 필리핀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식당을 차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를 접하시고 그분도 마음이 무척 아파하셨는데 혹시 가족을 다 잃고 혼자가 된 저를 보내온다면 정성껏 맡아 돌보겠다고 먼저 의견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제가 혼자 덜컥할 용기를 낼 수 있을 리가요. 그래서 외삼촌께서는 저에게 말도 못 꺼내보고 계셨다가 주영이 언니를 함께 보내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하신 뒤에 알려주셨던 겁니다. 저는 난데없는 외국행이 부담스러웠지만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기에 단번에 흔들렸어요. 게다가 세상을 떠난 제 가족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심적으로 괴롭기도 했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지내다 보면 회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졌습니다. 주영이 언니가 가겠다고 하면 따라가겠다고 했죠. 주영이 언니도 내심 장래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했던 것인지 외국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출국 전날 외삼촌께서 저에게 따로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정말 미안해. 외삼촌이 너무 못나서 다 이렇게 돼버렸다. 솔직히 원망이 없었던 건 거짓말입니다. 외삼촌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라고 저도 몇 번이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가족들이 외삼촌에게도 가족이 이었음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으로써 외삼촌께 모난 발언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죠.
눈물만 조용히 훔친 채로 저는 마지막 밤을 보냈었죠. 필리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그 이전까지의 제 인생이 전생처럼 느껴졌어요. 아픔과 충격을 희석시키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고,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가 거세게 물결칠수록 저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지낸 뒤 성인이 되어서야 귀국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했죠. 필리핀에서는 개운한 기분으로 그저 해맑게 지냈었는데요. 희한하게도 딱 귀국을 하자마자 세상을 떠난 저희 가족들이 떠오르면서 제 내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슬픔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이런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저와 함께 지내온 주영이 언니가 이런 저를 알면 난감해할 것 같았고, 오랜만에 저를 보신 외할머니의 촉촉한 눈가를 보면서 저마저 슬프다고 외칠 수는 없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그 당시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보였지만 외삼촌과 외숙모의 엄청난 노력과 정성으로 인해 기력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다시 배웠을 때는 그저 노안으로 인해 약하실 뿐이었죠. 저는 예전에 떠난 제 가족들 때문에 아직도 제가 슬퍼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씩씩한 척을 했고, 일부러 혼자 자취를 하며 그렇게 혼자 사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취업도 일부러 외삼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저만의 앞길을 개척해 나갔죠. 그런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바로 결혼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께서 그날은 저의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돌아가신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발끝도 못 따라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건 아마도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은 가족 안에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모와 대면대면한 관계로 자라온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친할아버지를 닮게 태어난 것부터 죄였던 것 같아. 남편이 씁쓸하게 말을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정말 닮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부친과 사이가 미치도록 안 좋은 분이셨대요. 시할아버지께서 엄하고 꽉 막히신 분이라 시어머니께서도 시집을 오신 이후에 애를 먹으셨다네요. 두 분 다 시할아버지라면 치가 떨려 하셨어요. 재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죠. 시부모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에게 애정을 못 준 것 같다고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동생들이 쌍둥이거든요. 두 사람은 애교도 많고 외모도 시부모님만을 고루 닮았습니다. 시동생들은 서울 소재의 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중견기업들에 나란히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경기도 끝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평생을 본인의 동생들과 비교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장님이 변변치 않다는 소리만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너처럼 안 된 걸 어떡하냐. 팔자라는 게 있는 모양이야. 나는 그냥 내 동생들보다 못할 그런 팔자인 거지.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으나 그럼에도 바뀌는 게 없다고 해요. 동생들을 제치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1등으로 받는 자식이 될 수는 없었죠. 허탈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짠했어요.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제 부모 형제를 한꺼번에 잃었는데 자기 뜻대로 가정사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왠지 모르게 남편과 동질감도 느껴졌고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청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이 남자를 내가 옆에서 평생 보듬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모성애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결혼에 큰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아주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히 진행된 결혼만큼이나 제가 별 탈 없이 잘 살기를 외삼촌과 외숙모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죠.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그때 몇 번이고 꺼내보고 어루만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외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었죠. 저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던 곳이라 수강생들이 앞다퉈 가면서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였고 적성에도 맞아서 그럭저럭 일을 잘 다녔는데요.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번부터 나를 째려보는 그 눈빛이 거슬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를 배척하더라. 상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과 사 구분도 못하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고. 결혼 전부터 회사 일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그게 큰 일로 점점 번져가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낼까? 다 내가 문제라서 결국 이렇게 된 거겠지. 다들 멀쩡히 잘만 일하고 다니고 돈 벌면서 그렇게 사는데 지금 나만 이러는 거겠지? 원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마저 완전히 꺾인 모양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자괴감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주는 남편을 살살 달래서 저는 그간의 모든 일을 자세히 다시 들어보게 됐고 남편이 그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제 얼굴에서 고심이 묻어났던 것인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외숙모께서 단번에 물어오셨어요. 제 일에는 항상 예민하셨으니까요. 저는 이게 뭐 숨길 일인가 싶어서 남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때는 설마 일이 그렇게 진행될 줄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틀 뒤 외삼촌이 연락을 하셨어요. 젊고 앞날 창창한데 뭘 망설이고 있어? 당장 이직하라고 그래. 제 생각도 그래요. 안 그래도 어젯밤에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쪽으로 대화를 마친 상태예요. 그 못하러 우리 회사에도 서류를 넣어보든지. 마침 지금이 채용 기간이니까. 네? 설마 외삼촌께서 편히 봐주시는 건 아니죠? 마음 같아선 유진이 너 임원으로 딱 올려버리고 싶은 게 이 외삼촌 마음이야, 이 녀석아. 세상에나, 외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즐겁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남편을 위한 길이 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집안에서 억울하고 치사하게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는데 성공적인 이직을 이뤄낸다면 드디어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건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부부는 조용히 결혼을 한 딱 그것만큼 신혼집도 아담한 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굳이 저희 집안이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길 원했어요. 마침 시댁 측에서 관심도 안 가져줬고요. 제 직업, 제가 하는 일에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개척해 나가는 것이 보람 깊었지만 외삼촌의 제안은 흘려들을 종류가 못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왕이면 이런 기업들에 지원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설득을 해봤어요. 된다면야 좋겠지만 될 확률이 너무 희박하잖아. 그래도 당신 말만 따라 밑자의 본전이니까 지원하는 김에 서류는 넣어보지 뭐. 남편은 시큰둥하게 기대 없이 지원을 했다가 얼마 후에 깜짝 놀랐죠. 서류 합격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청심환을 먹고서 면접을 보러 갔고 최종 합격을 해냈어요. 기본 깜냥이 안 되었다면 어쨌든 입사를 해서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기에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군요. 자기 동생들보다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해낸 남편은 점차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새로운 업무도 제법 적응을 잘 해서 무던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요. 그런 남편의 성공 가도를 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얼빠진 표정들이 되어서 저도 통쾌했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탈한 결혼 생활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눈에 남편의 이런 면모가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가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영어학원 강사보다는 당신이 더 폼나지. 아니, 그건 그런데
학원에서도 당신이 실세잖아. 듣자하니 그렇던데 어딜 가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당신의 그런 게 난 참 부러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이런 게 바로 남편의 자격지심이더라고요. 피해의식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못난 자식 취급만 받으며 살아와서 그런지 남편은 곧잘 모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같은 걸 봐도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남편은 그걸 한번 꼬아서 받아들이고는 했죠.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점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졌죠. 근데 내가 잘난 걸 어쩌겠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더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나를 목표로 삼고 당신이 더 노력을 하면 되겠네. 그치? 남편이 걸핏하면 저를 향해 당신이 더 잘난 것 같다고 말을 해대니까 아주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날 저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미묘했습니다. 되게 못마땅한 생명체를 바라보는 표정이었죠.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의 말썽쟁이 뚱개를 바라보던 어른들의 표정이 저것과 비슷했다는 것을 떠올려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미 찬밥보다 더 차갑게 식었어. 우리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저에게 식었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히더군요. 저는 바보같이 첫째는 딸이 좋을지 아들이 좋을지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피곤하다면서 저를 슬쩍 밀어내는 남편의 태도가 몇 달씩이나 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바보같이 아니랬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어떻게 그런 추잡한 의심을 해? 날 뭘로 보고. 당신은 결국 나를 우습게 여긴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심으로 이런 순간에도 나를 깎아내리는 거겠지.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나한테 화살을 돌려? 치, 그냥 됐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지친 것뿐이고 사랑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해. 지쳐? 왜? 내가 당신을 뭘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는데 어디 말해봐. 지금 이런 태도, 그 눈빛, 그 모든 게 나를 지치게 만들었어. 영어학원 선생이라서 그런가? 남 가르치는 게 일이라서 그런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매사에 그게 너무 피곤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해도 오해야. 난 당신에게 그렇게 굴려고 한 적 없어. 당신을 나보다 아래로 얕잡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 이젠 난 다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뿐이니까. 이혼만 해준다면 나는 내 전 재산 당신에게 다 넘길 수 있어. 진심이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묻던 어느 영화의 명대사가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뱉으면 제가 비참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네. 기가 막힌다. 나는 내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섣불리 판단해서 당신하고 결혼한 것. 그래,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그게 잘못이었겠지. 그건 내가 참 미안해. 근데 난 당신처럼 외국물 진하게 먹은 여자, 영어를 한국말처럼 잘하고 매사에 할 말 다 하고, 난 그런 여자를 감당할 그릇이 처음부터 못 되었던 것 같아. 나보다 잘난 남자 만나라. 그놈의 잘났단 표현, 이제 듣는 것도 지겨워. 당신이란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집에서 미움만 받고 자라서 그런가 보지. 당신 더 이상 애쓰지 마. 우린 이미 끝났어. 난 당신 곁에서 이제 지겹고 괴로워. 벗어나고 싶어. 와,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떠나는 게 소원이라는 남편의 말에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섞인 웃음을 실컷 뱉은 후에 제가 딱 하나를 마지막으로 물어봤었죠.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대답해. 절대 추호의 거짓말도 없어야 돼. 진실만 말하면 내가 당신 소원대로 그래, 당신하고 이혼해 줄게. 정말이야?
무조건 진실하게 말할게. 조용히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해. 끝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네. 당신, 다른 여자 있는 거 정말 아니야? 내 눈 보고 대답해. 진짜 아니냐고. 절대 아니야. 맹세해.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그냥 이혼을 하고 싶을 뿐이야.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사고로 생을 마감한 제 가족들이 떠오를 때마다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약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인생이 저로 인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랐고, 저 또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남자의 옆에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는 좋지만 부부관계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런 건조하고도 깔끔한 이유를 주변에는 댔죠. 딱히 거짓도 아니었고요. 저는 무덤덤하게 굴면서 아무도 저를 걱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남편을 홀가분히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그 기업에서 멋지게 사회생활을 이어갔죠.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야, 유진아, 나 이번에 우리 아빠 회사 들어가는 거 알지? 저와 외국 생활을 함께 하기도 한 외삼촌의 딸 주영이 언니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언닌 외국계 기업에서 경력 쌓은 엘리트 인재잖아. 외삼촌이 쌍수 들고 좋아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있지. 무슨 일 있어. 너 이혼한 제부 아니지. 그 자식한테 여자 있는 거 알았어? 아무래도 최소 몇 달은 된 모양이던데 회사 들어가기 전에 내부 분위기 좀 파악하려고 이런저런 소식통을 심어놓고 각종 이야기를 듣는 중인데 그러면서 알게 됐어. 그 자식이 같은 부서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고. 소식통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였죠. 그리고 인상부터가 청순하다 못해서 유약해 보였어요.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몸매가 좋은 편이었고요. 눈웃음을 살살 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못 내고 매사에 소심하게 구는 사람으로 평가가 내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남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고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면모 또한 있어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인물이었죠. 절대로 잘난 척하는 여자로는 안 보이겠네. 오히려 무조건 남자를 추켜 세워주는 성격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자마자 그 자식이 이 여자와 바람이 난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소름이 끼쳤던 거 한 가지가 뭔 줄 아시나요? 그 여자가 어딘가 묘하게 그 자식의 모친과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존재, 모친과 닮은 그 여자가 마침 순종적이고 맹한 성격이라니 그 자식이 눈이 돌아갈 만했죠. 저는 주영이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그 연놈들이 사내 컴퓨터로 혹시 개 수작을 부렸던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확인 결과 역시나 흔적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놀라운 건 맨 처음에 적극적으로 달려든 건 여자 쪽이었던 겁니다. 나는 있죠. 임자 있는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그 자식에게 종종 보냈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반응했던 그 자식도 점차 빠져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장단을 맞추었어요. 자기들끼리 대범하게 사내 컴퓨터로 야한 농담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러기 싫다. 내 머릿속에는 너를 어떻게 해볼 수작만 가득해. 그 수작이 어느 정도의 수작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수작에 넘어가는 건데. 놀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의 결혼 생활 이야기도 가끔 대화 속에 등장했습니다. 저 때문에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주 세기의 사랑을 하는 것 마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자기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키득키득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그 자식이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 동생 목숨값으로 외국 유학 다녀와서 그걸로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여자야. 피 위에 쌓은 인생이지. 그런 여자에게 이런 근사하고 멋진 일자리는 전혀 안 어울려. 맞지도 않은 옷이야. 제가 그걸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미련,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오만 감정들은 이미 날려버린 뒤였죠. 저와 이혼을 한 뒤에는 해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이 났더라고요. 정말이지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뻔히 유부남이었던 걸 회사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들의 관계를 섣불리 드러낼 수가 없다면서 안타까워하던 대화까지 다 보고 나서 제가 결심했죠. 그 잘난 관계 제가 드러내주기로요. 그 연놈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던 오전 10시 제가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부서가 몇 층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으니 거침이 없었죠. 애초에 출입도 문제가 없었던 건 주영이 언니 덕분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쳐들어간 제가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그 자식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빡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이곳을 단번에 주목했습니다. 대체 누가 남의 머리를... 어? 나 당신 여기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인간하고 얼마 전에 이혼한 사람이에요.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으니까 잠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태연하게 모두를 둘러보며 말을 한 뒤 몇 걸음 이동해서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귀신을 본 표정이더군요. 임자 있는 남자에게만 가슴이 뛴다는 정신 나간 변태가 바로 너구나. 이제 저 남자한테 따로 임자가 없는데 지금은 어때? 그래서 사랑이 좀 식었어? 제가 빈정거리자 모두가 경악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말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 자식 갑자기 왕자님 행세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 사람 괴롭히지 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신성한 일터에서 웬 역겨운 불륜질? 그리고 네가 나를 괴롭혔지. 나는 너 괴롭힌 적 없어. 너 혼자 자격지심으로 나를 보며 내가 더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했을 뿐이잖아. 이젠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났어. 여기가 내 일터인 것만 봐도 그렇지. 업무 방해하지 말고 일단 나가줬으면 해. 나가서 해결하자. 그 자식이 이를 갈면서도 지켜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를 못 냈습니다. 제발 제가 여기서 나가줬으면 하고 바라더군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가 나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인물이 더 추가됐어요. 갑자기 모두가 기압이 바짝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향해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 자식도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소리를 내더군요. 그 부서의 최고 윗선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새로 등장한 인물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들려오자 그 자식도 얼른 허리를 숙이느라 바빠졌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외삼촌, 어쩐 일이세요? 그러자 그 자식은 그 순간부로 산송장이 됐습니다. 저와 외삼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엉덩방아까지 찧었어요. 본인이 다니는 기업의 회장이 제 외삼촌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걸 그 자식이 여태 눈치를 못 챘다는 것도 새삼 웃겼네요. 성함도 똑같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볼 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이만큼이나 좁게 보고 사는 인물이었다는 증거인 셈이었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조카를 감히 우습게 만든 이런 겁없는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얼마나 겁을 상실한 것인가 그 면상들이 궁금해서 와봤지. 저도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들인 줄 알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시시하네요. 결혼 생활 도중에 바람을 피운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뜯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싫어졌어요. 너무 볼품없는 종자들이라 상대할 가치도 못 느끼겠네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대신에
내가 아주 공명정대한 처사를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 여자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눈에 초점이 나가 있더군요. 그 자식의 흔들리는 눈빛이 저를 향해 묻고 있었어요. 이직, 입사, 이것도 제 힘이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피식 웃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 자식이 비참한 패배감에 취해서 고개까지 떨구는 걸 보고 저는 그곳을 나왔어요. 주영이 언니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 맛이나 봤죠. 그릇을 싹싹 비우는 동안 그 연놈들 때문에 받은 타격도 다 지워졌습니다. 외삼촌께서는 과연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하셨어요. 각종 명분을 만드셔서 그 연놈들을 저기 멀리 지방의 어느 섬마을로 보내버리셨거든요. 그곳에서 황당무계한 조사 업무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애절한 사랑을 그 외딴 곳에서 펼치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비난만 하다가 몇 주 버티지도 못하고 자진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힘들게 들어왔던 좋은 직장을 끝내 잃었다는 게 너무 슬펐던 것인지 그 여자가 통곡을 했다는 목격담이 있었네요. 그 자식은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는 때에 다시 한번 가족들이 본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 절망했습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 그 가족들이 그럼 그렇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였으니 별로 동정심은 안 들었네요. 주영이 언니가 몇 번이고 같이 일을 하자고 권하는 바람에 결국은 제가 못 이긴 척 입사를 해버렸는데요. 생각 외로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서 꽤 오래 일을 다녔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죠. 이쯤에서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지금 재혼을 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계속 혼자 지냈을 것 같나요? 댓글에 생각을 밝혀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답 비율을 재미있게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의 일상도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대리운전을 많이 했었기에 라디오로 사연을 들을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 시대엔 유튜브로 이런 세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해요. 그래서 즐겨 듣고 있던 와중에 아무래도 라디오보다는 여기 유튜브가 더 제 얘기를 전하기 편할 것 같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적다 보니 참 제 인생은 평평한 바닥을 걸었던 날이 별로 없었음을 실감했네요. 전 20대 초반에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무렵에 만났는데요. 그때 저나 그 남자나 각각 혼자 여행을 와 있었던 차였고 아주 정말 너무나 우연하게 같은 카페에서 이틀 연속 같은 한국인을 마주치게 된 거죠. 결국 그게 인연이 되었어요. 정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기 한국인끼리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 올해 27이에요. 그쪽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때 저도 왜 그렇게 쑥스럽고 날아갈 듯 한편으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어영부영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해외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왠지 낯설고 헤매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생각보다 꽤 키도 크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한국에 와서도 다시 만남을 갖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둘이 몇 년을 만나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가 된 이 사람이 약간 망설이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현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결혼할 준비를 그럭저럭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결혼식을 생각하면 좀 걸리는 게 있어. 내가 그게 본가와 연락을 끊은 지 좀 됐어. 이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 너희 집 어른들께서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으니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안 그래도 남자친구는 도통 자기 집안이라든지 가족이나 형제 얘기를 거의 잘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 싶기도 하고 은근히 떠봤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화제를 피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 저도 이때는 좀 깊게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에게는 아주 희한하고도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건 아니야. 두 분 다 계시는데 뭐랄까?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됐어. 내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애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때는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였는데 내가 여러모로 서운하고 힘들었었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상황이 그래. 지금은 나에게 고모가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듣고 보니 당시 남자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건 고모였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은 말이 통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홀로 나와 있던 조카가 안쓰럽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셨나 봐요. 그 덕에 1년 정도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귀국을 남겨두고 여행을 좀 즐겨보려던 차에 저랑 마주친 것이었더군요. 근데 어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일단 혼주석에는 고모가 대신 앉아 계실 거야. 내 결혼식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알기는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모처럼 오실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 아, 그리고 아버지까진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동생은 생각 않기로 했어. 사실 그 둘 때문에 아버지와 틀어진 거거든. 정확하게 상황을 더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표정이 너무 어둡고 상처가 깊어 보였고 그렇다고 대강 덮자니 적어도 저랑 결혼할 사이인데 너무 모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눈치챘는지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그게 동생이 어릴 때 되게 아팠었어. 아무래도 둘 중 하나가 아프니까 부모님은 그 관심이 아픈 자식한테 쏠릴 수밖에 없잖아. 나도 엄청 걱정했었거든. 근데 어머니는 잘할수록 내 동생에게 너무 병적으로 집착을 하시더라고. 애도 점점 버릇이 나빠지면서 날 아주 우습게 보고 치료 결과가 좋아진 이후에도 성격은 변하지 않더라고. 아무튼 그런 관계로 사이가 점점 악화하게 된 거야. 아버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시긴 했지만 말이야. 이런 상황을 듣다 보니 아무튼 저도 자세히 더 들어가지 않고 멈추게 됐습니다. 저 역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저희 엄마는 이런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셨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 둘이 살게 됐어요. 예식 때 아버님 얼굴을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때 인상이 좀 강렬하긴 했습니다. 참 수더분한 얼굴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미 얼굴에도 많은 감정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아주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고요. 내가 며느리를 결혼식장에서 보게 되다니 참 여러모로 머쓱하고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며느리를 봤으니 가끔이라도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무척 낯을 가리시더라고요. 이때 반응을 보니 그래도 본인 아들에 대한 짠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후로는 저도 가끔 연락을 드렸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긴 했지만 특별히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사이 신혼 6개월 무렵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너무 신이 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빌라를 얻었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급여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기에 우리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웠고요. 이때 아버님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고 정말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출산을 했고 100일이 지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니 감회가 달랐던지 이때 못 이기는 척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시댁 방문을 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기분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도련님과 어머님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고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련님 성격이 되게 별나더라고요. 이때 저는 정말 괜히 왔다 싶었고 아버님도 당황하셔서 도련님을 야단치셨습니다. 아, 형,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 맞다. 애기 나왔다며? 대단하네.
대학 가고서 집이랑 연뚝 끊더니 아주 끄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뭐지? 아, 형수님.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형 잘 부탁해요. 우리 형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라던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형이랑 한두 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면서 말투가 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얘기는 정말 속으로 자기 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느껴져서 제가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형, 근데 왜 온 거야? 혹시 나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얼마 안 되는 유산이라도 받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고모랑 붙어 살더니 왜 고모가 돈이 없대? 이렇게 계속 빈정거리더니 결국 아버님이 화를 벌컥 내버리셨어요. 영훈이 너 형한테 그렇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말 맞다나 네가 지금 형이랑 마주한 게 대체 얼마만이냐? 네 형수랑 조카 있는 앞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런데 진짜 총체적 난관이었던 게 여지껏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왜 계모가 아닌 자기 친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당신은 왜 영훈이한테 화를 내요? 아픈 애가 좀 칭얼거리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뇨? 당신은 영훈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니 대체 어떤 게 불쌍하다는 걸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안쓰러워하는 어릴 적 병약하고 아팠다던 도련님은 그 당시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도 90은 넘어 보이는 거구였어요. 180대가 되는 제 형보다 큰 동생이 저렇게 말을 버릇없이 하고 다리를 떨어대는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쉽다고 안타까워서 저러시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별 말도 안 했고 밥 먹고 가라 아니면 나가서 먹자 어떻게든 자리를 좁혀보려는 아버님께 한사코 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큰아들을 잘 감싸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아버님이 안쓰러울 지경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김서방 여러모로 짠하다. 제 엄마랑 동생이 그렇게 붙어 지내면서 차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이고. 그런데도 저렇게 번듯하게 자라준 거 보면 세상에 너무 대견하네. 뭐 우리 집도 썩 크게 다른 환경은 아니지만 말이다. 사실 우리 집은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힘들게 저를 키워오셨어요. 그나마 자식이 하나라서 낫지 둘이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요. 적어도 이때 무렵만큼은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간 일이며 이제는 괜찮은 화제로서 입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 저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풍파를 겪고서 우리는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풍파 때문에 저는 물만 마시면 토했고 길을 걷다가 울며 또 토했고 걷다가 주저앉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오죽하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길을 걸었었어요. 이건 어떤 질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인생사에 있어 너무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남편, 제가 일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인 그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폈다든지 저를 때렸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그냥 바람처럼 제 앞에서 휙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빨리 제 앞에서 사라질 줄 알았더라면 저는 뭘 했으면 좋았던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당시에 하면서 툭 하면 올라오는 구역질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제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때 엄마가 제 앞에서 정말 얼마나 오열을 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닮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닮냐 우리 딸내미는. 아유. 애미도 애비도 없이 지를 키웠건만 너라도 명줄이 긴 신랑을 데려오다가 오래 살았어야지. 이게 뭐냐 정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을 안 했을 텐데. 게다가 하나를 키우는 것도 막막해 죽겠는데 둘까지 안겨놓고 그리 빨리 가면 어쩌라는 거냐. 아이고.
엄마의 말처럼 제 남편은 아주 어이없는 다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제 곁을 떠나게 됐어요. 정말 언짢아처럼 남편이 아주 평범하게 나갔던 출근길. 집에서 핑그르르 굴러다니고 잠도 잘 안 자는 애기 때문에 피곤했던 저는 그날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밥 한 끼도 그날 딱히 먹여주지 못했고 남편은 저에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그게 그렇게 장례 내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현이야, 너 눈곱이 났대. 애기랑 침대에서 더 잠이나 자. 이따 들어오는 길에 족발 사올 테니까 오늘은 꼭 지난주 못 봤던 영화 같이 보는 거다. 난 이거 귤이랑 호빵 챙겨갈게. 얼른 더 자. 이러면서 남편은 얼른 현관문을 나가버렸어요. 행여나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미안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그때 바보처럼 남편 말대로 아기와 더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진동 소리가 들려 겨우 손을 짚어가며 전화를 받았고 비로소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됐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아주 짧게 몇 줄 남짓하게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전 이게 너무 낯설고 험상궂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도 맨날 내 옆에서 떠들고 같이 머무르던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 30대 김모 씨 사망만으로 잡힐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정말 세상 별의 거에 다 시비를 걸고 싸우고 싶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어렵사리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아버님은 그때 장례식장에 오셔서 너무나 비통하게 계셨어요. 이렇다 싶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고요. 제가 이때 너무 넋을 놓고 있다 보니 엄마와 이모들이 와서 챙겨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때에는 뭘 해도 온전하게 생각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자식을 잃고 더 기가 막혔을 아버님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저는 몸이 너무 불편하고 자꾸 구역질에 올라오는 바람에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설마 임신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헌데 정말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이때 테스트기를 사면서도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둘째를 가진 것이 맞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오던지 당장 제 발에 동동거리며 매달려 있는 애기도 감당이 안 되는 판국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너무 약해졌고 스트레스도 극심했지만 한편으로 참 고맙고 미안하게도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잘 자라주었어요. 어느 날은 밥 먹다가 눈물이 나 꺼이꺼이 울기도 했답니다. 엄마,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오빠는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또 살겠다고 뭘 먹고 있는 게 너무 바보 같고 미안해서 어떡해? 뭘 먹고 싶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 나 엄마 어떡해? 그러면서 엄마 역시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엄마에게 자식인 저를 달래겠다고 반찬을 앞으로 끌어다 놓으셨어요. 뱃속에 아기가 먹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 떠나서 살 사람은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 김서방이 너에게 남겨두고 간 아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좋게 보자 현이야. 너 이렇게 자꾸 울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도 힘들고 애기도 안 좋아. 얼른 눈물 닦고 세수하고 와. 정말 이렇게 목이 메어 억지로 식욕에 이끌려 먹어놓고 소화가 안 되어 토를 하게 되는 상황들을 거듭 겪어가면서 저는 막달까지 가게 됐어요. 나중에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지치고 우울해 보이시는 와중에 엄청 놀라셨고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밝아지더군요. 아이고, 너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어떡하냐. 너무 미안하고 그 와중에 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다.
네가 혼자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구나. 언제 아기를 낳으러 가는 거야? 나도 좀 알려주려무나. 나라도 가서 좀 봐야겠구나. 아버님은 당시 꽤 힘들어 보이셨고 저와 연락도 딱히 못하고 계셨는데 이때 전화에 조금 기운을 차리신 듯 했어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말씀하시더군요. 지훈이가 없으니 나라도 너네 가정 돌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 얼마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건 아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너희한테 보탬이 좀 되려고 한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나한테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거라. 이때 말이라도 정말 감사했고 저도 마음이 워낙 약해져 있던 터라 예정일과 병원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나중에 저 둘째 낳을 때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우리 엄마랑 연락이 되셨더군요. 수술 날도 오셨고 병원비며 모든 것들을 다 아버님이 계산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창을 회복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애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여러모로 상황이 너무 최악이었답니다. 엄마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하셔야 했고 저도 그다지 넓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의 수입도 적금도 많지 않고 아무튼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집으로 가끔 오셨고 큰애라도 봐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하고 잘 있어 보려고 했는데 둘째를 가졌을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건지 제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확인하고 내내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출산을 하고 나니 조리를 해도 더 힘들었어요. 이후로 추가적으로 다른 병들도 심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됐고 하나하나 다 잡아가다 보니 몸이 너무 축나더라고요. 엄마도 일을 하셔야 하니 저를 봐주실 수도 없고 곤란해하던 차에 아버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미야, 그러지 말고 애들 돌보기 힘든데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거라. 아무렴 여기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너 몸이 힘든데다 애들만 여기서 보내놓기도 마음이 불편할 테고 내가 집에서 같이 오며 가며 봐줄 테니 여기 들어와 있어. 그게 낫지 않겠니? 이때 약간 저도 이 동아줄이라는 것도 잡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거의 왕래가 없었던 어머니와 도련님을 생각하니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이라도 잡아봐야 하는 수밖에. 엄마도 별 수 없으셨던지 그렇게 해서 어른들 도움이라도 받으라고 하셨고 저는 100일이 이제 막 지난 둘째까지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파트고 우리 집보다 넓은 평수고 작은 방 하나를 치워서 내주신 다음 거실까지 애기들 돌볼 용도로 내주셨어요. 덕분에 그 전에 좁고 좁은 집에서 애기를 키울 때보다는 좀 더 낫더군요.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나아졌을지 몰라도 어머니와 도련님을 함께 마주하며 부대끼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어머니도 자기 손주들이 신기한지 좀 봐주시더니 나중에는 본인도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아버님과 다투시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마누라 상태는 생각 안 하고, 아이, 저렇게 애들을 집으로 들어오면, 아이, 나는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어? 나도 건강 상태 최악인데,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저희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실제로 어머니도 혈색이 좀 나빠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으셨나 봐요. 당신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하고 있어. 데리고 병원도 다니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도 힘들겠지만 죽은 큰애 생각은 안 해? 그 밑으로 저렇게 식솔들이 딸려 있는데 쟤네들은 그럼 버려야 돼? 서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수밖에 없잖아. 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상황이 넘어가는 듯 했지만 어머님도 갈수록 병사가 나빠지시니 화내고 짜증낼 때가 많으셨어요.
진짜 집안에 아픈 사람 둘에 남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애들까지 둘이 있으니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도련님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릴 때 아프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가장 건강한 존재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여자들도 어찌나 만나고 다니는 건지 집 앞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깽판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은 이와 별개로 형수인 저며 본인 조카인 우리 애들한테도 참 유난일 정도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형수님은 우리 형 가고 나서 집이며 뭐 재산도 없었어요? 아이, 그거 처분하고 그 뭐야, 사돈 어른이랑 같이 살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왜 굳이 여기 들어왔대요? 아, 우리 엄마가 손주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시죠? 알다시피 우리 엄마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창 젊은 형수가 여기 와 이렇게 요양하고 있을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딱히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저도 이 집 자식이니까 엄마 편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살살 치고 빠져버리고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고 하면 그냥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왜 그렇게 동생을 징글징글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형수님, 기분 나쁘세요? 아, 왜 그리 화난 표정을 지으시지? 아, 저도 이 집 사람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맨날 이런 식으로 지 할 말 다 해놓고 약을 잔뜩 올린 다음에 쓱 사라져 버렸죠. 그래도 아버님은 퇴근 후에 늘상 아이들을 봐주셨고, 사실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런 와중에 집에 또 다른 큰일이 생기게 됐으니 이 부분이 저도 살면서 늘 불편했던 부분이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시더니 이윽고 그만 가족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같이 살 때 이미 워낙 몸이 안 좋으셨기에 크게 접촉할 일은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시어머니셨으니 마음이 좋지 않고 늘 무거웠어요. 웬만하면 저도 다른 방도를 찾고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진 않았는데요. 사실 남편 앞으로 남겨진 것도 별로 없고 그것도 아버님께서 아이들 미래를 위해 갖고 있고 다른 돈은 절약하려며 제안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었다 한들 여러모로 뭔가 다 제 탓 같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때도 집안 분위기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죽을 듯 물고 늘어지는 도련님을 아버님께서 엄청 야단치셨어요. 그만해라, 영훈아. 이 집에서 지금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딨어? 네 형수 탓하기 전에 네 행실이나 다시 봐라. 그러는 너는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 두고 엄마 아플 때 뭘 했냐? 네 형수가 엄마 죽 끓이고 애 보고 할 동안 넌 뭐 했냐고. 이렇게 아버님이 그나마 제 역성을 들어주셨고 성격은 나쁘고 맨날 제멋대로였던 도련님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면서 혼자 집을 구해서 나가버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독립하는 돈까지도 아버님에게 단단히 요구를 해가지고 챙겨 나가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러모로 아버님의 상황이 점점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 둘째 아들이 아파서 큰아들을 못 챙겨줬고 성인이 되어서 큰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나중에 장가갈 무렵 겨우 연락이 되어서 좀 챙기려고 했더니 사고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주와 며느리를 챙겨서 힘들게 거둬들이셨는데 얼마 안 가서 아내도 몸이 아파 곁을 떠나셨고 둘째 아들이 또 반항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으니 정말 얼마나 필요하실까 싶었네요. 저라도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4살, 2살이 되던 해부터 다시 직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서 다시 울며 데려오던 때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외려 더 달래주셔서 더 속상하고 죄송하더군요. 애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구나.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야 되겠니? 주말에는 너도 좀 늦잠도 자고 하려무나.
그러시면서 국을 왕창 끓여주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본인이 일찍 일어나셔서 손주들 데리고 공원도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이 가끔 눈물 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가끔 너무 힘든 시기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있었으면 저렇게 손주들을 봐주셨을까,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버님은 우리 애들과 저를 배려해 주셨고, 가끔씩 하시는 말씀에 혼자 울컥할 때가 있었죠. 지훈이도 보내고 니네 어머니도 보내고 영훈이도 저리 나가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나는 다시 살맛이 나는구나. 가족들끼리 부대끼며 사는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요 두 녀석들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좋아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찡해. 내가 아들들을 나란히 못 누려봐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저 애미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야. 아버님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고, 이렇게 함께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에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 겨우겨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저 대신 어린이집 학부모 참관 수업도 가주시고, 주중에 녹초가 되어 주말에 쓰러진 저를 대신해서 애들과 공원에도 가주셨거든요. 생활비를 정말 제가 온몸을 다 혹사해가며 벌었기에 특별히 크게 걱정이 없었지만, 애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버님께서 오롯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한동안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지던 일상 안에 큰 사건이 또 하나 스며들게 됐죠. 바로 다름 아닌 아버님의 췌장암 판정 말입니다. 이때 아버님이 소화도 잘 못하시고 여러모로 몸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이셨는데 계속 병원 진료를 미루셨거든요. 자꾸 별일 없을 거다 하고 미루시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불편함을 직감하시는 것 같아 억지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췌장암 판정이라니요. 게다가 우리가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였습니다. 아버님도 초반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갈수록 덤덤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훈이 녀석이 제 아빠 아픈 건 알고 있으려나. 자식이라고는 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 아유.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련님께 연락을 했는데 그때 도련님의 반응은 정말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어이없는 대답이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췌장암이요? 아, 언제부터요? 아, 진짜. 아, 어떡해. 이렇게 놀라시길래 뒤늦게라도 알려드리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의 반응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화가 났어요. 형수님, 대체 형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무슨 형수님 부려먹는 노예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네를 그렇게 바쁘게 굴려가면서 혹사시키면 어떡하냐고요. 아빠가 맨날 애들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저 모양 된 거 아닙니까? 형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 진짜 성질나네, 정말. 정말 시동생의 이런 말을 듣고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어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부글거리는 속을 안고 참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 했는데 싸움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어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이야말로 아버님이 저희와 지내는 수년 내내 집에 들리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버님 생신이며 명절이며 이런 것들을 다 어찌하셨어요? 이것도 아버님께서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안부와 전화는커녕 차단까지 해두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너무 가관인 게 눈앞에 있었으면 진짜 험악하게 싸웠겠더라고요. 와, 형수님, 지금 뭐 제 탓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단하시네. 아주 박수라도 쳐드려야겠어요, 응? 저랑 아빠 관계에 형수님이 뭔데 간섭질이세요. 그 집에 사시니까 뭐 우리 엄마 대신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빠랑 연락을 하건 말건 뭔 상관이냐고, 진짜.
급기야 마지막에 저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님께도 그냥 여부를 알려드렸다고만 하고 더 이상은 자세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고 이후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은 병세가 더 악화되셨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호출하게 됐는데요. 온갖 죽을 상 인상을 쓰면서 찾아왔더군요.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두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불편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중에 아버님 임종 후 큰 싸움으로 벌어질 줄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훈이 왔구나. 애비가 지금 이래서 그래. 잠깐만. 이러시면서 힘들게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 재산이니 이걸 처분해서 도련님에게 반을, 그리고 저와 아이들에게 반씩 이렇게 나눠서 처분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도련님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니 속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싫은 일을 당해놓고도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나중에 가서 도련님의 태도는 아주 험악해지더군요. 바로 아버님의 장례를 힘겹게 마친 이후에 잽싸게 도련님은 저에게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맞닥뜨리시더니 무서울 정도로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수님, 저기요. 그간 편히 사셨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재미 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때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 가뜩이나 상황도 복잡하고 심란한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도련님은 정말 이상한 게 이런 상황을 눈치챈 친정엄마가 오셔서 왜 그러냐는데도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뭘 모른 척하고 계세요. 우리 아빠 아파트 말이에요. 여지껏 형에게 기대서 몇 년을 살았으면 됐지. 설마 진짜 아빠 말대로 그거 판 거 반반 나눠 가지려는 건 아니죠? 솔직히 예의상 제가 조카들 생각해서 몇백 챙겨드리긴 할 건데요. 진짜 반반 같은 얘기는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이때 정말 목 뒤쪽부터 소름이 쫙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는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저렇게 중얼거리는데 정말 아예 모르는 그 어떤 타인보다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옆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얼른 그 집에서 나오라고 성하셨고요. 내가 그동안 사돈 어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긴 했다만 네 시동생은 대체 아니 죽은 형이 살고 있는 집에 그것도 본인 아버지가 불러서 간 걸 갖고 저렇게 서슬이 퍼렇게 저런 막말을 해야 되냐? 됐다. 그냥 집으로 들어와. 아유 코딱지만한 집이지만 그렇다고 너가 저렇게 끌려다니고 욕먹는 걸 덤 볼 수가 없어. 결국 우리는 쫓겨나듯 짐을 정리해서 나왔고 나오는 날조차도 도련님은 집에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있지 뭐예요. 이후로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후로 완전히 도련님과의 연락을 끊었거든요. 사실 아버님이 도련님과 저를 나란히 부르기 며칠 전에 긴밀하게 남기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 성격을 평소에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고 그나마 저랑 같이 지낸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지 따로 편지 같은 걸 적어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세상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애미야. 편지는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봐라. 저기 언제쯤이려나. 아, 그래. 한 10년 뒤쯤에 봤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그냥 놔두거라. 이때 아버님이 힘들게 꺼내주신 편지는 마트 상품권 봉투 안에 들어있었는데 웬일인지 당장은 보지 말고 나중에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때 이걸 받아들고 별 생각이 많았어요.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이기에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본인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하신 말씀이니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들춰보고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참고 있었죠.
이후로는 저도 그 편지와 다른 짐들을 챙겨서 나왔고, 솔직히 잊고 있진 않았어요. 내용이 너무 궁금하긴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더군요. 엄마에게도 한 번쯤 상의를 했더니 엄마 역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산이야 아들이랑 며느리 있는 곳에서 이미 결정을 하셨고, 내가 볼 땐 네 시아버님이 뭔가 가정사 비밀이라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다. 아유, 그날 장례 때 내가 네 시동생 제대로 봤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라. 너는 왜 그간 말을 안 했어? 웬만한 시누이들도 그만큼 시누짓은 안 하겠다. 어쨌든 자기 죽은 형 부인한테 얼굴을 그렇게 막 대가면서 어른인 내가 뒤에 있는데도 마다 않고 무섭게 말을 해야 되는 거냐? 김서방 생각하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말종 같더라. 심지어 김서방이랑 얼굴도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내가 볼 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엔 희끄무레하게 하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엄마가 막상 이렇게까지 거의 확신하고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시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더군요. 근데 이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지쳐 있었기에 사실 가정상이 뭐니 아버님의 편지 내용에 대해 크게 궁금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연달아 한 집안의 장례만 3번을 치렀는데 그게 10년 안팎으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진짜 진이 빠지고 피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들 녀석 둘을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이후로 엄마는 그간 못 거뒀던 손주들이 들어왔으니 한층 더 바빠지셨고,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여전히 유지해 나가면서 더더욱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애들만 둘이 있는 줄 알고 저는 기겁을 해서 뛰어갔는데 그때 엄마도 계셨던 거예요. 당시 같은 동네 애기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줘서 알게 됐고요. 도윤이 엄마, 얼른 가봐. 친정 엄마 집에 계시나? 아무튼 내가 볼 때 자기네 집이 아니라 그 앞집에서 불이 크게 난 것 같아. 이때 집을 향해 택시를 타고 거의 날아가듯 가는 순간 속으로 또 얼마나 서러움이 밀려오고 공포감이 엄습하던지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인 건지 눈물만 흐르더군요. 이 정도로 굴곡이 심한 삶이라면 인간적으로 어느 순간 정도는 숨쉴 틈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온 눈물 콧물을 쏟으며 달려갔더니 그나마 다행히게도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됐고 엄마가 애들을 챙겨서 밖에 나와 계셨어요. 애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대기도 하고 집이 무섭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달래느라 한 2, 3일 정도 근처 아주 작은 관광호텔 신세를 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고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면 큰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들이 제 속을 썩인다든지 뭐 누구를 때렸다거나 맞고 온다거나 하는 사고는 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네요. 엄마가 아무래도 옆에 끼고 애들을 보고 계시기도 했고 저는 이 집에 완전히 가장이 되다 보니 이후론 꽤 엄격하게 키워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집도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때 한번 아버님 편지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일부러 어떤 신념을 갖고 10년을 다 채워서 그때 읽어본 건 아니고 제 삶 자체가 정말 정신이 없고 하루하루 잠잘 시간도 모자랐기에 딱히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편지가 떠오를 때에도 거기에 무슨 내용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겨도 그닥 진전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버님, 그리고 갈수록 기억이 옅어지는 나의 사랑했던 유일한 남편인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울컥함이 있었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막판에 도련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잠깐의 공포감을 느꼈던 걸 생각하니 그동안은 이 집안 기억을 좀 접어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가파르게 시간을 달려가던 와중에 어느새 애들이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후회가 막급할 정도로 너무 생활에 치중하고 입에 풀칠을 생각하다 보니 애들 크는 걸 맨날 같이 있으면서도 잘 못 봤더라고요.
그러다 큰아들 도윤이가 곧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상황이었기에 시기에 맞춰 나름 고3 엄마답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좁은 집에서 방을 하나 비워주고 싶은 마음에 좁디 좁은 베란다 쪽으로 짐을 비우려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때 시기를 살짝 넘겨버린 채로 그 자리에 있는 아버님의 편지를 보게 된 거죠. 너무 오랜만에 본 거라 저도 살짝 기억이 애매했고 저게 무슨 상품권이었나 싶더군요. 그런 생각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두세 번 접혀 들어있었고 그걸 펼쳐보는 순간 아, 이게 아버님 편지였구나 싶었어요. 첫 줄부터 저를 부르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지려던 찰나에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에 이렇게 꽁꽁 묻어두셨던 건가 싶더군요.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편지 내용은 이전에 저나 엄마가 전혀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하도 도련님에게 당했던지라 정말 친아들이긴 할까 어디서 데려오신 게 아닐까 했던 그런 가족관계 진실 같은 얘기도 아니었고요. 이건 다시 떠올려봐도 그 당시 제가 어지간히 도련님으로 인해 힘들었고 친정엄마조차 벼르고 있었던지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말 전혀 생뚱맞은 갑작스러운 돈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그 얼마 안 되는 몇 줄 안에 말이에요. 애미야, 도윤이와 명윤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할애비가 돼서 어떻게든 손주들 대학 갈 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영훈이를 생각하니 너에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구나. 할애비로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어 다른 곳에 부탁을 해두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보거라. 아버님 편지 안에는 정말 저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영필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두셨더라고요. 아버님의 친한 친구라고 쓰시고 그 옆에 저렇게 적어두신 건데 이때 얼마나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나던지 한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무척 황당해 하셨고요. 그러다가 말미에는 그럼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쨌든 네 시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못마땅하긴 했나 보네. 아마 그 아파트도 당연히 너 안 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리고 네 시동생 성격 봐라. 그 안에 네가 뭐라도 네 아버님한테 받아 챙기는 것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며 쫓아다녔겠지. 일단 아버님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 손주들 보살피고 싶어서 챙겨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락이라도 해봐.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연락이라도 한번 드려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길래 그냥 말았는데 엄마는 계속 권유를 하시더군요. 아이, 그럼 주소라도 한번 찾아가 봐. 아, 그래도 별 수 없으면 말아야지 뭐 어쩌겠어. 해볼 건 해보고 포기를 해야지. 아, 네 아버님도 나중에 며느리가 애지간히 알아서 찾아가겠지 싶어서 맡겼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도윤이, 명윤이를 생각해서 한번 가보기라도 해봐, 응? 이때 저는 일도 많고 아들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등록금이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말려고 하는데 하도 엄마가 재촉을 하시더군요. 결국 토요일 반나절 일을 빼고서는 주소대로 찾아가서 다녀오게 됐는데요. 세상에 아버님 친구분이라고 하셨던 김영필 씨는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분 가족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할머님 한 분만 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저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당연히 친구분이 계실 줄 알고 아버님 편지를 들고 갔었는데요. 대강 사정을 말했더니 다행히도 할머님께서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아, 덕종 씨.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이 김덕종 씨죠? 거기 며느리고. 아이고, 오긴 오는구나. 아, 나도 잊어버릴 뻔했어. 아니, 잊으면 안 되지. 일단 들어와요. 결국 어영부영 따라 들어갔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아니 저처럼 하는 일마다 그닥 무난하게 풀리는 법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기도 하나 봐요. 우리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꼭 덕종 씨가 맡긴 거는 제대로 전해주라고 했고, 둘이 사이가 엄청 막역했거든. 그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덕종 씨가 우리 남편이랑 엄청 친했거든. 형편이 썩 좋지 않을 때에는 와서는 장례도 치러주고 자리도 지켜주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돈도 얼마 보태줬지. 이후로 우리 형편이 나아져서 갚으려고 하니까 또 그걸 싫어하더라고. 하여간 그런 사람이야. 그 짝 시아버님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을 좋게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과 이 친구분도 역시나 사이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버님이 이분께 맡기신 금액을 말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참 낯선 분위기라 저도 모르게 무릎을 다소곳이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지 뭡니까. 몇 번이나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여쭤봤고요. 나중에 할머님께서는 살짝 귀찮아지신 것 같았어요. 글쎄 계속 물어가면서도 확신이 오지 않던 그 숫자는 다름 아닌 5억이라는 금액을 아버님께서 맡겨두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돈을 갖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그렇게 유복하지도 그렇다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기에 도통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둘이라고 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난다지만 등록금으로 쓰기엔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었어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손주들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 두신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얘기를 친구분께 하셨더군요.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덕종 씨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인데 자식 복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그 집 큰아들 지훈이가 우리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영훈이는 아팠고 말이야. 맞죠? 애기 엄마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훈이 장례 때도 갔었어. 우리 남편이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며느리랑 손주 걷어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때 얼마나 안쓰럽든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덕종 씨한테 도움 받은 거 많고 어릴 때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애들끼리 놀러 가기도 했었어. 그런데 덕종 씨는 애들이 클수록 점점 곤욕을 앓는 데다가 자식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했거든. 나중에 아들이 그리 되었는데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갑갑했는지 몰라. 그런데다가 덕종 씨가 갈 때쯤 돼서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생전에 남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 잘 맡아줘야 했지. 그럼 게다가 상황이 얼마나 안 됐어. 애비 없이 남은 손주들 앞날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저는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우리 애들의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목돈을 맡겨두셨던 겁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말이죠. 가급적 자식에게 맡겨둔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해주고 떠나고 싶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본인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그러면서도 끝끝내 손주들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고 가셨던 걸 생각하니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계속 걱정만 하시며 눈을 감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워내면서 별일을 다 겪다 보니 밖에서 무슨 일만 있어도 일하는 중 애들과 관련된 연락만 받아도 가슴이 덜컹거리는 시간들을 경험해 왔어요. 내가 얘네들을 두고 사고라도 나서 먼저 눈 감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날마다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날들이 떠오르니 죽는 날까지 핏줄 걱정하셨던 아버님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됐는데 할머님은 이제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본래 아버님 뜻대로 전액을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리에 실감이 안 나는 상태로 그 금액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된 게 아직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단 한 푼도 10원도 이체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으며 당분간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왔다지만 애들 등록금이라든지 당장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 있는 돈들은 그럭저럭 막 보충해 가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너무 막막하게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 애들도 나름대로 컸고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삶까진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금액을 덜컥 받는 것이 새삼 죄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기도 하네요. 이미 도련님과 연락 두절이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왠지 모르게 나중에 어떻게라도 알아내서 찾아오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하고요. 아버님 뜻대로 행하는 쪽에 저도 마음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의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에요. 그냥 덜컥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게 내키지가 않고 엄두가 안 나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